저승사자가 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승의 심부름을 해온 사자가 단 한 끼의 밥상 앞에 앉아 시커먼 눈물을 흘리며 품속에서 명부를 꺼내 두 손으로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그 명부에는 오늘 밤 반드시 데려가야 할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저승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사자 자신도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부를 찢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툇마루 위에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노파 하나와 병든 아들 하나가 오순도순 살아가는 그 집에 저승의 심부름꾼이 찾아든 것은 4월 금음날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파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지요. 먼 길 오느라 고단할 텐데 밥이나 한술 뜨고 가시구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저승사자가 명부를 찢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그 밥상 속에는 과연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산골 초가의 두 사람.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이었습니다. 강원도 인제 땅이라 하지요. 가도 소나무와 전나무밖에 없는 첩첩산 중 골짜기마다 안개가 피어오르고 사람 발소리보다 짐승 울음소리가 더 잦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읍내에 나가려면 꼬박 하루를 걸어야 했고 장날을 맞추지 못하면 소금 한 줌도 구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산골에 마을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작은 오두막 세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진 언덕배기에 초가삼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무대입니다. 집주인은 한씨 부인이라 불리는 노파였습니다. 나이는 60을 훌쩍 넘겼고 쌍안이 멀어 세상을 볼 수 없었지요. 젊은 날 어떤 사연으로 눈이 멀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파 자신도 이제는 잘 기억하지 못한다 했으니까요. 그러나 귀는 밝았고 코끝은 더욱 밝았습니다. 어디서 누가 오는지 나는 냄새로 안다네. 노파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나면 이웃 안악이 반찬을 들고 오는 것이고 쑥 냄새가 나면 약초 캐러 다닌 남정네들이 지나가는 것이라고. 새벽 안개 냄새가 나면 비가 온다 했고 솔잎향이 짙어지면 바람이 바뀐다 했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에게 코는 눈이 되는 법이니까요. 마을 사람들도 그 노파의 코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한 번은 이웃집 아이가 사흘째 보이지 않아 온 마을이 찾아 헤맬 때 노파가 개울 건너 둘째 바위 뒤를 보시오라 하여 거기서 아이를 찾은 적도 있었지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면 노파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 노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돌쇠 26의 젊은 나이였지만 가을부터 시작된 기침이 이듬해 4월이 되도록 낫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가을볕이 들어 일교차가 클 때 걸리는 흔한 기침이려니 했지요. 그런데 겨울이 지나도 봄이 와도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밥을 먹어도 금세 개워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의원은 읍내에 있었으나 걸어서 꼬박 하룻길이라 아픈 몸으로는 엄두를 못 냈습니다. 약재를 사다 다려 먹이려 해도 엽전이 없었지요. 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면 어떻겠냐 싶었지만 눈먼 노파 혼자 산을 오르는 것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노파는 매일 새벽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닳도록 선앙당에 빌었고 아는 약초는 죄다 캐다 다려 먹였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도 손발이 있으니 그 손발이 닳도록 움직이는 것이 어미의 도리라 생각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 노파 청산과부로 아들 둘을 혼자 키워냈는데 큰아들은 일찍 잡아먹히고 이제 막내마저. 그렇습니다. 노파에게는 사실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두세는 22살 되던 해에 뒷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봄날 나무를 하러 혼자 산에 올랐다가 벼락 맞아 넘어진 소나무에 깔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지요. 그마저도 이웃 사람이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시신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산이 깊어 사흘이나 뒤에야 찾아갔더니 이미 짐승들이 근처를 헤집어 놓은 뒤였으니까요. 노파는 큰아들의 소식을 듣고 사흘을 울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앉아서 울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울 눈물이 다 마른 것인지 아니면 남은 아이를 먹이는 게 더 급한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노파 자신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큰아들이 쓰던 밥그릇 하나를 부뚜막 위에 올려두고 끼니 때마다 밥 한 술을 떠서 담았습니다. 두세야 밥 먹어라.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자신의 밥을 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지요. 그렇게 이 모자는 20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큰아들이 떠난 자리를 막내 아들이 채우고 막내 아들의 밥을 어미가 지어주며 봄이 오면 봄을 살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버티는 식으로 가난했지만 조용했고 외로웠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4월은 유독 이상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계절에 맞지 않게 차가웠고 낮에도 해가 구름 뒤에 숨어내내 음침했습니다. 밤이 되면 산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전보다 짙게 들려왔고 개들이 마당 한쪽에 웅크려 앉아 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노파는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 냄새도 아니고 꽃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하고 묵은 것 같으면서도 날카로운 이름 붙이기 어려운 어떤 냄새였습니다. 노파는 그 냄새를 맡을 때마다 아궁이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곧 누군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무엇을 하러 오는지도. 2부 금은밤의 불청객. 4월 금음날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밤이었지요. 하늘에는 구름이 두껍게 끼어 별조차 보이지 않았고 마당 앞 소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병든 돌쇠는 안방에서 기침을 하다 지쳐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들이쉴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끓는 것 같은 소리가 났고 가끔 그 소리가 멈출 때면 노파가 귀를 바짝 세우곤 했습니다. 노파는 부뚜막 옆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어두운 것이 두렵지 않았고 이미 마음속으로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닭 우는 소리도 없고 개 짖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산속 짐승들도 언제부터인지 울기를 멈췄습니다.
바람만이 처마 끝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스르르 마치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열렸습니다. 마당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신 소리도 아니고 맨발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분명히 있는데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은 그 묘한 느낌. 발이 마당의 흙을 밟고 있으면서도 흙이 눌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발소리였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작은 풍경이 울었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풍경이 울었습니다. 딸랑 하는 소리가 한 번 나고 멈췄습니다. 노파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셨구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놀라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님이 드디어 왔다는 듯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방문이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것은 검은 갓을 눌러쓴 사내였습니다. 키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지만 그 주변만은 달랐습니다.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마치 한겨울 새벽 문을 열었을 때 밀려오는 그 날카로운 냉기 같았지요. 마당의 나뭇잎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없는 탓도 있었지만 그 산의 주변에는 무언가 정지된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고요함이랄까요? 여러분께서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내는 저승사자였습니다. 그는 품에서 접힌 명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방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 했지요. 저 방 안에서 기침하며 잠든 돌쇠의 이름이 그 명부에 적혀 있었으니까요. 오늘 밤이 그 사람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노파가 다시 말했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단할 텐데 밥이나 한술 뜨고 가시구려. 저승사자는 멈췄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보고 말을 건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 조용히 일을 마쳤습니다. 혹여 눈치채는 사람이 있어도 거의 대부분은 비명을 지르거나 무릎을 꿇고 목숨을 빌거나 아니면 그냥 기절했지요. 그러나 이 노파는 달랐습니다. 이토록 태연하게 마치 이웃집 영감에게 말하듯 밥을 권하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일을 하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노파는 이미 일어나 붓두막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익숙하게 냄비를 더듬고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살려 불을 지폈습니다. 눈이 없어도 손이 먼저 알았습니다. 수십 년을 이 부엌에서 불을 지폈으니 몸이 기억하는 것이었지요. 저승사자는 말없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 노파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파가 자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도 가야 했습니다. 명부에는 오늘 밤이라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노파의 태연한 등을 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는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아궁이에서 불이 살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솥에서 물 끓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노파는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앞을 보지 못한다 해도 저승사자의 냉기는 뼛속까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보시지요. 3부 죽음을 위한 밥상. 노파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솥에 물을 붓고 어딘가에 감춰두었던 된장 한 덩이를 꺼냈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여는 소리가 나더니
묵은 된장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꼬릿하면서도 깊고 구수한 그 냄새가 밤 공기를 타고 마당까지 흘러나왔지요. 항아리 속에 남은 된장이 많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항아리 안을 더듬어 마지막 된장까지 긁어 모았습니다. 그 다음 묵은지 두어 조각을 꺼냈습니다. 눈이 없어도 손은 정확했습니다. 칼을 들어 적당한 크기로 썰었습니다. 묵은지 특유의 칼칼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두부가 있었습니다. 어제 장날에 콩 한 줌을 팔아 사다 놓은 두부였지요. 파도 몇 대 꺾었습니다. 앞들에 심어둔 대파가 봄을 맞아 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를 넣었습니다. 묵은지를 넣었습니다. 파를 넣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진 것이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노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초라한 밥상이라도 정성이 담기면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아궁이에서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솥 안에 된장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소리가 나더니 점점 강해졌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저승사자가 자기도 모르게 코를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승사자에게는 배고픔도 없고 피곤함도 없습니다. 밥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자꾸만 코를 파고드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디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파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손으로 작은 소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찌개, 뚝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리밥이었지만 꾹꾹 눌러 담아 그릇이 수북했고 찌개 뚝배기에서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노파는 툇마루 끝에 소반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앉아 드시구려. 변변치 않지만 뜨끈할 때 드시오. 저승사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수백 번 집에 찾아갔지만 이렇게 밥을 차려 내어준 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노파가 덧붙였습니다. 거기서 계시지 말고 앉으시오. 귀신도 배가 고프면 제대로 일을 못하는 법이니까. 귀신이라는 말에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비아냥이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이웃에게 말하듯 하는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천천히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승의 심부름꾼이 산자의 밥을 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율법이 있었으니까요.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떤 벌이 내려지는지 사자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수한 냄새 앞에서 율법이 잠시 흐릿해졌습니다. 찌개 국물이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목을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승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부, 잊혀진 기억의 맛. 저승사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짭짤하고 구수하면서 끝맛이 알싸하게 올라오는 이 맛. 묵은지의 칼칼함이 국물에 스며들어 처음엔 구수하다가 나중엔 가슴 언저리가 아려오는 이 맛. 두부가 국물을 머금어 부드럽게 녹아드는 이 맛. 어디서 맡아본 맛이었습니다. 아니, 맡아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맛이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추운 겨울날 새벽에 아궁이 옆에 조그맣게 웅크려 앉아서 어머니가 솥 앞에서 끓여주던 된장찌개.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가기 전 먹었던 아침밥.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뜨거울 때 먹어라. 산에서 추울 테니까. 저승사자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시커먼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소매로 닦으려 했으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소반 위로 떨어졌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저승사자가 된 이후로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던, 아니, 들여다볼 수 없도록 가려져 있던 전생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사람이었던 시절, 강원도 어느 산골의 초가집, 앞 못 보는 어머니, 어린 동생, 맵기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혼자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던 어느 봄날,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소나무에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소나무가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저승이었고 누군가가 그의 손에 명부를 쥐어주었지요.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이 내일이다 하고 끝이었습니다. 저승에서는 전생의 기억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의 목숨을 거두는 일을 하면서 자신도 사람이었던 시절을 기억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된장찌개 한 술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저승사자의 이름은 두세였습니다. 이 집 노파의 큰아들 한두세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돌아보았습니다. 안방에서는 거친 기침 소리가 가끔씩 들려왔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마지막으로 산을 오르던 날 10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였던 그 동생이 이제 어른이 되어 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두세는 천천히 명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돌세 26, 강원도 인제 고을 산내마을. 자신이 오늘 밤 데려가야 할 이름이 바로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두세는 한참 동안 명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파가 마루 끝에 앉아 허공을 향해 나직이 을조렸습니다. 내 큰아들이 참 좋아하던 맛인데 두세는 아침마다 이 찌개를 한 그릇씩 먹고서야 산에 오르더니 그 녀석도 저승에서 대는 골치 않는지 모르겠구려. 두세는 숨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 냉기가 낯선 귀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발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것을 어머니의 코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부, 어머니는 알고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궁이에서 남은 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습니다. 안방에서는 돌쇠의 잠든 숨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한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불렀습니다. 두세야. 저승사자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을 그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저승에서도 저승을 오가는 길목에서도 내가 눈이 없으니 못 볼 뿐이지. 20년을 매일
네 밥그릇에 밥을 퍼 담으며 살았거늘 네 기운을 내가 모르겠느냐. 노파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이미 마른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두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로 수십 년을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는 도무지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노파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흘을 울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울지 않았다. 눈물이 다 말랐거든. 그런데 말이지. 두세야, 울지 않았을 뿐이지. 잊은 게 아니다. 어미가 네 밥그릇에 몇 끼 밥을 담으며 사는 게 무슨 뜻인지 니도 알지 않느냐. 두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소반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괜찮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네가 심부름꾼이 되어왔든 귀신이 되어왔든 어미는 네가 와서 좋다. 20년 만에 네 기운을 맡으니 좋다. 냉기가 차갑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맡으니 네 냄새가 나는구나. 두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자신이 찾아온 이유를, 저승 명부에 적힌 이름을, 그 이름이 누구인지를 어머니,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지만 그 속에는 22살에 죽은 큰아들의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돌쇠를 데리러 왔습니다. 노파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아궁이 불이 한 번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노파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 두세는 비로소 어머니가 왜 도망치지 않았는지 알았습니다. 왜 밥을 차렸는지도, 왜 밤에 된장찌개를 끓였는지도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밤 저승에서 누군가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자신의 큰아들이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노파가 된장찌개를 끓인 이유가 단지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을까요? 거기에는 또 다른 깊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참 묘합니다. 6부, 어머니의 수명이 담긴 찌개. 노파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한 것은 해가 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솥에 된장을 풀기 전 노파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부뚜막 위 구석에 오래된 바가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큰아들 두세가 살아있을 때부터 써오던 바가지였지요. 나무가 닳아 반들반들해졌지만 아직 쓸 수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바가지를 두 손으로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오래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두세의 냄새가 났습니다. 노파는 거기에 깨끗한 물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없어도 방향은 알았습니다. 하늘은 언제나 위에 있고 땅은 언제나 아래에 있으니까요. 노파는 낮은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들으시오. 땅도 들으시오. 산신도 들으시오. 조상도 들으시오. 이 어미의 남은 수명이 얼마이든 그것을 이 찌개에 녹여 넣겠소. 저승의 심부름꾼이 이 찌개를 먹으면 내 아들 돌쇠의 목숨이 이 어미의 것과 바뀌도록 해주시오. 그 말을 마치고 노파는 오래된 바가지의 물을 솥에 부었습니다. 무속에서는 이것을 명을 나눈다고 합니다. 산 사람의 남은 수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믿음이.
조선 땅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지요. 물론 그것이 정말로 되는 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원도 무당도 선비도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는다기보다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된다면 아들이 살 것이고, 만약 안 된다면 어미 혼자 슬퍼하면 그만이니. 두세는 툇마루에 앉아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찌개를 다 먹은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이 찌개 속에는 어머니의 남은 목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된장이 아니었습니다. 두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남은 수명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이것을 먹은 것은 어머니의 목숨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두세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아니,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다. 노파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미는 눈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이 몸 하나뿐이다. 이 몸을 써서 돌쇠를 살릴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잘 쓰는 법이 어디 있겠느냐. 두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말했습니다. 두세야, 네가 살아있을 때 어미가 밥을 해주면 늘 고맙다 했지. 어미 밥이 맛있다고 했지. 그 말이 어미한테는 제일 큰 칭찬이었다. 오늘도 맛있게 먹었지. 두세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그리고 노파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니를 만났으니 어미는 할 일 다 한 거다. 20년 동안 네 밥그릇에 밥을 담은 것은 언젠가 네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린 것이었다. 오늘 와줘서 고맙다. 두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밥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술씩 삼킬 때마다 20년의 세월이 함께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일어나 불을 지피던 날들이, 자신의 밥그릇에 밥을 담으며 혼자 말을 걸던 밤들이, 눈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등이, 밥그릇이 깨끗하게 비었습니다. 마지막 한 술까지. 두세는 품속의 명부를 꺼냈습니다. 한돌쇠라는 이름이 적힌 그 명부를 그는 두 손으로 천천히 명부를 찢었습니다. 저승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두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저승으로 돌아갔을 때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찢었습니다. 이 세상에 저승의 율법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찢어진 명부 조각들이 바람도 없는 밤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두세는 툇마루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천천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마당의 차가운 흙에 닿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먹고 갑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인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살아서 했어야 했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세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풍경이 한번 맑고 길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멀어지고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칠부, 빈 밥그릇과 차가운 아궁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산 너머에서 햇살이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마 끝에서 참새들이 지저귀었고 마당 귀퉁이 대파잎에 맺혔던 이슬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안방에서 돌쇠가 눈을 떴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가볍고 따뜻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혼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오늘은 신기하게도 두 발로 바닥을 딛고 설 수 있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폐 어딘가가 끓는 것 같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숨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돌쇠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요. 어머니, 부르면서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루에도 없었습니다. 마당에도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궁이가 차가웠습니다. 밤새 불을 피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솥도 차갑게 식어 있었고 부엌 바닥에는 된장 항아리 뚜껑이 열린 채로 있었습니다. 돌쇠는 부엌 옆 작은 방문을 열었습니다. 노파는 거기 있었습니다. 아궁이 옆 작은 벽에 등을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잠든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숨이 멎은 뒤였습니다. 언제 숨을 거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사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가신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어머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돌아가신 얼굴이 이토록 편안하다는 것이 슬프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마루에 나와 보았습니다. 툇마루 위에 빈 밥그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밥그릇이었습니다. 누군가 밥을 먹고 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뚝배기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던 뚝배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쇠는 간밤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붓두막 위에는 큰아들의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파가 20년 동안 몇 끼마다 밥을 담아두던 그 그릇. 그런데 오늘은 그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듯이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실제로 그 밥을 먹어치운 것처럼 돌쇠는 한참을 그 빈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돌쇠는 비로소 울었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산골 마을에 그 울음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노파의 죽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부터 이 집 주변이 이상하게 서늘했는데 바람도 없는데 풍경이 울더라고. 그래서 그랬구나. 저승사자가 왔다 간 것이었어. 그런데 왜 돌쇠는 살아있는 거야? 아무도 그 답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노파가 간밤에 무언가를 위해 밥을 차렸고 그 밥이 누군가에게 먹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돌쇠의 기침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고 갔습니다. 큰아들 두세는 동생을 살리고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조선 강원도
인제 땅에 전해지는 밥상을 차린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에필로그. 그 뒤로 돌쇠는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의원도 손쓰지 못했던 병이 하루아침에 씻은 듯 나은 것을 마을 사람들은 두고두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돌쇠는 평생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밥 덕분이라고만 했지요. 어머니의 묘는 뒷산 소나무 아래에 썼습니다. 큰아들 두세가 20년 전 마지막으로 올랐던 그 산에 소나무 아래라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눈이 덜 쌓이는 자리였습니다. 돌쇠는 그 뒤로 매끼밥을 지을 때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맛 그대로 묵은 된장에 두부 한 모, 묵은지 두어 조각, 파 몇 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에 밥그릇을 2개 놓았습니다. 하나는 자신 것, 하나는 형 두세를 위해.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그렇게 돌쇠도 늙어갔습니다. 장가도 들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었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또 태어났습니다. 돌쇠는 자손들에게 늘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밥 한 그릇이 사람의 목숨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에는 저승의 법도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산골을 지날 때면 말합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날이면 된장 끓는 구수한 냄새가 난다고. 어머니의 마지막 밥상이 아직도 그 산자락을 감돌고 있다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밥상 앞에서는 저승의 법도조차 무릎을 꿇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고향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십니까?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그 밥상의 맛,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이 그 어머니의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자신의 수명을 자식에게 줄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함께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옆에 계신 가족분께도 이 채널을 알려주십시오. 조선시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오늘도 이곳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